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 제5강 국제금융환경과 무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국제수지는 앞에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불균형 상태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그 국제수지의 불균형 상태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국제수지의 조정이고요. 자, 국제수지가 불균형일 때 어떨까요? 자, 국제수지가 예를 들어서 적자다. 그러면은 적자라는 얘기는 외환보유가 줄어드는 상태예요. 국제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외환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외환보유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줄어들고요. 국제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수출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겠죠. 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은 당연히 고용량도 떨어지고요. 자, 적자에서 이와 같이 적자에서 고용량이 떨어지면은 다시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지가 개선되겠죠. 소득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고용이 감소하고 그러면 결국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감소하면은 당연히 임포트 수입도 감소하게 되고 그럼 수입이 감소하면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개선되겠죠. 개선이 되면서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흑자인 경우는 반대예요. 흑자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역 상대국의 그 적자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흑자인 경우는. 그러면 상대국의 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자국 수출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과대한 흑자인 경우 그러면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흑자든 적자이든 지나친 국제수지 불균형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균형이 지속되면 각국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국제수지의 조정. 국제수지 불균형은 즉각 그 나라의 경제에 여러 측면에 영향을 주어서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작용을 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국제수지의 적자 혹은 흑자는 통화량, 소득 등의 변동에 의해서 시간이 경과하면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면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에 의해서 외환의 수급이 일치하게 되면서 국제수지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완전한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자, 몇 가지 국제수지 자동조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의 국제수지의 그 자동조정 메커니즘. 휴움의 가격 정화 유출입 기구라는 게 있어요. 유출입 기구. 휴움은 제1차 대전 이전에 근본의 제도 하에서 가격, 플라이스, 정화, 화폐죠. 스페이스, 그 다음에 유출입, 플로, 기구, 메커니즘을 제시를 했어요. 즉, 가격 정화 유출입 기구를 제시를 했는데, 자,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 자, 적자와 반대인 경우, 흑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흑자인 경우는, 즉,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거니까, 금이 유입됩니다. 그 당시에 화폐로서 사용되고 있던 금이 들어오죠.
자, 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니까 즉 외환이 들어오니까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자, 통화량이 공급이 증가하면은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면 화폐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자,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도 상승하는 거니까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감소하죠. 그러면 수출이 감소하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개선이 돼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에서. 따라서 휴문 수출 보조금이나 수입 규제 정책에 의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도모하는 중상주의적 정책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중상주의를 비판을 했어요. 자, 이어서 케인츠연의 국제수지 조정기구입니다. 자, 케인츠연의 국제수지 조정기구. 관리통화제도 하에서 국제수지 불균형에 의한 통화 공급량의 변동, 국제수지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화 공급량의 변동은 금융 부분의 국내 자산 혹은 여신이죠. 자산의 변동으로 상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케인츠연들은 통화 공급량 변동에 의해서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 통화 공급량이 변동하고 그로 인해서 이자율이 변동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제수지가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즉 국제수지 조정 기능 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흑자인 경우 국제수지가. 자, 국제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환의 공급이 많은 상태예요. 외환이 들어오면 당연히 시중에 외환이 들어오면은 그 외환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면서 통화량이 공급이 되게 돼요. 환전을 하게 되면은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죠. 즉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 사이의 관계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 통화량이 풍부해져서 그 통화량의 사용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려서 사용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자,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듯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통화가 풍부해져서 그 통화를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우선 총 지출이 늘어납니다. 즉,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자본을 빌려 쓰는 그 대가인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 금융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가 증대하고 생산이 증대하면서 그 총 지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자본이 빠져나가요.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자, 자본이 빠져나가고 지출이 증대하면서, 지출이 증대하면은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입이 증가하죠. 그럼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자, 자본이 유출돼요. 빠져나가죠. 자, 자본 수지가 악화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 국제 수지는 흑자에서 균형으로, 즉 악화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변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케인츠연들은 통화량에 변동하는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국제 수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화량이 감소하면은 자본이 빠져나가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죠. 통화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통화당국이 국내 여신을 증가시키는 중화 정책을 만약에 편다라면은 요 종합수지가 악화가 되면서 흑자에서 균형으로 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통화론적 국제수지 조정기구, 국제수지 조정기구. 통화론자는 기본적으로 국제수지를 화폐적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화폐 스톡의 불균형으로 간주를 해요. 화폐 스톡의 불균형으로. 화폐 스톡의 불균형 문제로 봐요. 이 통화론자는. 케인치언들과 다르게 완전한 중화정책은 무리라고 간주해요. 그래서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론자는 재화와 금융자산의 완전한 이동성과 완전 고용성을 가정을 하고요.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민간 부분의 그 화폐 소득, 화폐 스톡이죠. 화폐 스톡. 이 초과 공급이면은 이게 되면은 그 쌓아두고 있는 화폐 스톡이에요. 스톡이 공급이 초과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화폐에 대한 플로에 초과 공급을 초래해요. 플로. 자, 화폐 플로 공급이 초과 상태를 초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화폐가 넘쳐나니까 당연히 재화나 비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돼요. 초과 수요. 자, 재화나 비금융자산에 대한 그 수요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도 증가하게 되죠. 그럼 무역수지 혹은 그리고 자본수지가 적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금융자산이죠. 적자가 발생되게 되죠. 그러면은 적자면 당연히 통화 공급이 줄어들겠죠. 통화 공급이 원래는 초과 공급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무역 수지 및 자본 수지가 적자가 되면서 통화의 공급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결국 이 화폐 스톡에 대한 초과 공급 혹은 초과 수요의 감소 혹은 증대를 가져온다라는 얘기예요. 스톡이 이 화폐 스톡의 초과 공급이나 혹은 수요가 결국은 통화의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증대를 시키면서 이 국제 수지가 결국은 조정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국제수지의 자동 조정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국제수지의 그 조정 정책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이 자동 조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국제수지, 경상수지의 흑자 혹은 적자가 실제적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정부는 국제수지 조정 정책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국제수지 조정정책.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통화량과 이자율 등을 통해서 앞에서 본 통화량의 초과 공급 혹은 초과 수요, 이자율의 하락 혹은 상승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그 자동 조정 기능 기구를 통해서. 하지만 국제수지의 자동적인 이 조정 과정에서 결정되는 이게 장기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물가나 소득이나 통화량이 그 국가의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국제수지 불균형에 빠진 국가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자, 국제수지의 자동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어쨌든 조정 과정에서 국제수지의 자동 조정 과정에서 물가나 소득이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상태를 갖다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제수지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책 당국은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수지의 그 조정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정정책. 재정정책. 유유수유의 조정을 통해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재정정책이에요. 유유수유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Y는 국민소득이고요. 국내 총 생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C는 소비, I는 소비, 그러니까 C는 소비 지출, I는 투자 지출, G는 정부 지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요거는 X는 수출, M은 수입이니까 요거는 순수출을 가리켜요. 순수출. 순수출. 자, 이와 같이 요 국민소득식을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데, 경상수지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입이죠.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 요거예요. 요게 수입을 많이 하느냐 수출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흑자를 내기도 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요거를 옮겨버리면 되겠죠.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은, 자, 수지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케인츠는 이러한 요거를 유유수유라고 합니다. 유유수유 전체 요거를 유유수유. 자, 유유수유예요, 이게. 유유수유의 조정을 통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재정정책이에요. 이게 케인치안의 재정정책입니다. 자, 무역수지가 적자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적자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유유수유가 많다는 얘기예요. 유유수유가. 그래서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정부 지출을, 이게 지금 적자면은, 마이너스면은, 그러면 이걸 줄이면 되겠죠? 정부 지출 줄이거나, 조세를 늘려서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통해서 재정 지출, 혹은 조세 증가나 재정 지출을 감소를 통해서, 즉, 긴축 재정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총수요가 요게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합니다. 총수요가 감소해요. 총수요. 자, 이게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요게 감소하게 되면은 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럼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무역수지가 개선되겠죠. 그래서 재정정책. 그 다음에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은 이자율이나 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조정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조정하려는 정책을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 지불 준비율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은행 등등의 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지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예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적립금 제도예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입금액은 예금 잔고의 일정 비율인 준비율, 지불 준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요. 지급준비율 혹은 지불 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예금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다가 예입을 하도록 하는 거죠. 쌓아두도록 하는 거죠. 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자에 대한 지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지불 준비율, 예금자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쌓아두게 되는데, 중앙은행에 예금을 맡기게 의무적으로 예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적용되는 비율이 바로 지불 준비율입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은 이자율이나 은행의 지불 준비율의 조정을 통해서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국제수지가 만약에 적자예요. 그러면 금리나 지불 준비율을 인상을 하면은 인상을 통한 긴축
국적 금융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민간의 그 화폐 보유량이 줄어들겠죠. 화폐가 어디로 들어가? 민간에서 중앙은행으로 흡수가 되니까 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량이 줄어들어서 화폐가 줄어드니까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화폐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그러면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해요. 수출이.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무역수지가 개선됨과 동시에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으로 자본이 유입되어서 자본 수지도 개선되고요. 그러면은 국제 수지가 개선되면서 불균형이 조정되는 거죠. 이러한 그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이 국제 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재정 정책 혹은 금융 정책. 이어서 환율 조정 정책. 환율 조정 정책은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의 변동을 통하여 국제 수지를 조정하려는 정책을 말합니다. 환율을 변동시켜서 국제 수지를 조정하려는 정책이 환율 조정 정책이에요. 자, 양국의 수입 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클 때, 수입 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클 때입니다. 여기서 우선 요 수입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자, 환율이 만약에 1% 변동하면은 가격도 1% 변동하겠죠. 그러면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도 1% 이상으로 변동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클 때라는 것은, 자, 가격이 1% 하락하면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도 1%가 증가한다면은 1이 되겠죠. 그때는 1 이상이라는 것은 1% 만약에 하락했는데 가격이 1% 하락했는데 수요는 1%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그 탄력성은 1보다 크겠죠. 그래서 가격 변동에 따른 그 수요의 변동 정도를 수입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클 때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수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수출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수입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자,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혹은 국제수지가 개선되겠죠. 환율을 조정해서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어서 보호무역 정책. 자, 수출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나 수출 금융의 그 특혜를 주거나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비관세 장벽을 설치를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고 늘리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수출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감소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이 바로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자, 이러한 그 보호무역 정책은 당연히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보복을. 그래서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그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 룰을 우리가 WTO의 회원국으로서 그 국제적인 그 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책을 마음대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시 믹스가 있습니다. 폴리시 믹스. 국제수지 조정 정책은 한 국가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해요. 그리고 한 국가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정책 목표에 의해서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요. 그 경제 정책 목표에 의해서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어요. 그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외국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경제정책 당국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정책 목표와 경제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혼합하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폴리시 믹스를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정책을 갖다가 혼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우리는 이 폴리시 믹스라고 해요. 이상
국제수지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대체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국제수지에 대한 그 개념, 그 다음에 국제수지표, 그 다음에 국제수지 변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그 국제수지 자동 메커니즘, 조정 메커니즘이 자동 조정 메커니즘, 뭐 기구, 자동 조정 기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 정부가 개입, 즉 정책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조정하려는 그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과제는 뭐 5강 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냥 그리고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 개념, 그냥 요 환율, 그 다음에 선물환율이란 무엇인지, 선물환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선물환 거래가 뭔지. 그래서 선물환율에 대해서 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다음에 국제수지. 국제수지. 자, 국제수지는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개념. 요 개념만 간단하게 국제수지표 구성 뭐 이런 거 자세히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국제수지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 국제수지라는 것은 뭐 국제수지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거주자와 그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수지 표고요. 국제수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상수지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국제수지란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외환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국제 수지입니다. 그래서 요 환율, 선물환율, 국제 수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하는 문제는 뭐 이거 좀 복잡한데 이거 놔두시고 이거는 예전에 조금 수출 수입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환율의 변동 요인. 자, 환율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환율 변동 요인에 대해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수지 불균형 요인에 대해서만 또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요 두 개와 요거 환율과 선물한 국제수지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 설명을 간단하게 하셔서 팀 학습을 통해서 같이 분담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좀 해보시고 복습을 해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